예, 들으신 것처럼 중국 버스 추락 사고로 우리 공무원 2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사고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피해가 컸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자폐 아동이 놀이를 가장한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임방글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사건 사고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오후에 이 중국 버스 사고가 났는데요. 자, 우리 공무원들이 타온 버스가 15m 아래로 추락을 했습니다. 지금 10명이 숨지고요. 16분이 지금 다친 것으로 나왔는데 중상자가 있어가지고 추가 사망자도 나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현재 좀 들리고 있습니다. 자, 김 의원님, 사고 경위가 일단 궁금해요. 그 도로가 뭐 2차 왕복 2차선 이 도로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게? 저도 이제 여기를 한 2번 정도 갔다 왔는데요. 다녀오셨어요? 다녀온 데인데 저 기억은 납니다. 거기가. 그러세요? 아마 이제 당일날 백두산이라든지 그 인근에 있는 이제 광개토항비라든지 이거 보고 집안시에서 이제 그 단둥 쪽으로 진입하는 그쪽에 이제 그 도로인데 커브길을 따라서 돌다가 급격스럽게 그 다리가 나타나거든요. 산길입니까 거기가? 예, 그 꼬불꼬불합니다. 내려오는 그 길이.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15m 그 다리로 떨어져 추락했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졸음운전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걸 피했다면 어느 정도 응급조치가 되는데 무한정 그냥 그 다리 밑으로 떨어졌다고 그러면 그러면서 뒤집혔다고 얘기를 해요. 뒤집혔다고 그러면 무게중심이 그 버스는 전부 다 하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집힌 상태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많이 다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중국 측에서 1시간이 넘도록 어떤 구조 조치가 우리나라처럼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바로 도착을 하지 못했다면서요. 그래서 뭐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 인근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뭐 쇠막대기, 나무막대기로 구조 작업을 했다고 하거든요. 교수님, 보통 통상 보면 단체 관광 버스는 지금 6대가 함께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일정 간격을 두고 같이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게 꼬불꼬불한 길이어서 조금 간격을 두고 이렇게 운전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일정 부분. 그럴까요? 그래서 아마 뒤에 타고 갔던 게 5호차거든요. 6대 중에서 5호차인데 뒤에 타고 가던 그쪽에서는 봤다 그래요. 갑자기 그 꺾으면서 떨어지는 거를.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중국 당국에서 사고 경위를 신속히 지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쉬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임 변호사님. 자, 많은 분들이 이제 10명이 지금 현재 숨지지 않았습니까? 한 명 운전기사도 지금 중국인 운전기사도 지금 사망한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사고 원인도 좀 가려야 되겠지만 그 책임도 참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운전기사 사망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 버스 회사나 또 이 뭐 관광회사 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뭐 굳이 따지자면은 이게 어떤 불법 행위에 해당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렇게까지에는 어떤 그 절차나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거 전혀 별개로 지금 이 공무원들이 지금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어떤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다친 거잖아요. 그러면은 공무상 부상이나 사망을 당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중국의 어떤 버스 회사나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로 이거는 국가를 상대로 이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것은 뭐 즉각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자, 저희들이 지금 사고 당시 화면을 저희 TV를 보면 보실 수 있는데, 자, 제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이 중국 군인들 같습니다. 경찰도 보이고요. 이제 공안들도 와 있는 장면인데 사고 직후의 모습 같은데 사실 이제 구조대가 와서 지금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별다른 움직임 없이 그냥 가만히 서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뭔가를 좀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너무 참혹합니다. 지금 중장비 동원해서 지금 이제 차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모습도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것 같은데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나마 이제 저 응급대원들이 오고 크레인이 동원돼서 후반기의 모습입니다. 사고가 난 직전에 1시간 정도는 거의 거꾸로 뒤집힌 상태에서 방치돼 있었고 장비가 없어가지고 군인들하고 이거 민간인들이 쇠막대기하고 나무막대기로 찌그러지고 그 파손된 부분을 피면서 그 구조를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후반기의 모습이고요. 이제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1명 사망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버스는 그 하중이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뒤집힌 상태에서 떨어지면 사망자가 다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응급 시스템은 아무래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치는 안 되는 거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자, 보건 의료 쪽 그다음에 공안 또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가지고 사고도 원인도 밝히고 사고 수도 잘 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해볼까요? 서초구의 자폐 초등학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야기도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단순 게임이 아니었다, 놀이가 아니었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이게 지금 문제는 이제 아이들끼리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경찰놀이 또는 뭐 체포놀이라고 체포놀이 그래가지고 어떤 거예요, 그게? 그 아이들 한 2명이서 범인을 하나 지정해가지고 범인을 체포해서 묶어두고 뭐 목을 제친다든지 제압하는 이런 놀이예요. 사실 그런 놀이가 없어져야 되겠지만은요. 그 놀이를 지속적으로 함으로 해서 얘는 이제 그 피해를 당하는 학생은 그 3학년 학생인데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거든요.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 그 아이를 범인으로 하고 다른 두 아이가 유치원 그 중에 하나에는 유치원 동창생도 있다고 그래요. 이제 경찰이 돼가지고 아마 일정 부분 폭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다쳤고 그 부분까지는 학부모 측에서 피해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학교 폭력 대책위에서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 그 종업식까지 아이가 보복 못하게 하고 접근 못하게 하고 그런 조치하고 학부모하고 그 아이는 또 2시간 특별 교양을 하는 것까지 결정은 난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는 인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왜 집에 가서 얘기했니 해가지고 화장실에서 정강이를 때리고 좀 불편하지만 성기 부위를 잡아 뜯어서 아이가 좀 다쳤어요. 출혈이 있어가지고 성모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 사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화장실 쪽에서 한 거는. 그래서 이제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는 그런 사실 없다고 얘기하고 피해자 측에서는 당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가해자로 이제 추정이 되는 학부모 측에서는 굉장히 둘이 친구 사이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임 변호사님 아스퍼거스 증후군 말씀하셨는데 이 자폐 증세가 있었는데 이거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지금 뭐 피해 학생이 그 아스퍼거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뭐 아스퍼거스 증후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폐증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잘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죠. 자기 고집도 많이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우와 굉장히 잘 어울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어린 아이들이 그 자폐증을 앓고 있는 이 친구를 좀 놀림 대상으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끔찍한 일까지 저지르게 된 건데요. 지금 이 사건은 그렇다고 해서 이 가해 어린 아이들을 보니까는 피해 부모께서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분명히 저 사진만 보면 굉장히 끔찍한 범죄지만 우리가 저런 범죄가 저질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피해자고 가해자고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맞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면 보통 9살, 10살이고 만으로 따지면 8세, 9세예요. 우리가 형사 처벌을 하려면 14세가 넘어야 된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10세에서 14세 정도 해당하는 어린이들이 만약에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부에 배당이 돼서 보호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는 보호처분도 받을 수 없는 아주 어린 8세, 9세예요. 그렇다 보니까 가해자 부모가 경찰 고소를 해도 경찰에서는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사실로 들어가면 어떤 도의적인 책임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다만 이게 이제 민사는 민사 아이를 관리 의무라든지 이런 걸 소홀히 했다 해서 민사는 가능할 겁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화장실에서 있었던 그 성기가 다치고 했던 그 부분에 관한 게 밝혀지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개입은 못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게 있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파견을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다시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동학대 얘기 하나 좀 더 해볼까. 이건 뭐 작년 인천 어린이집 사건이 너무 컸기 때문에 충격이 줬었죠, 저희들한테. 그런데 이 3세 어린이집 다니는 원아가 그 무슨 공연 행사를 하는데 자꾸 돌아다니니까 그 교사가 좀 묶어놨나 봐요. 그런데 40분 동안 묶어놔가지고 그걸 뒤늦게 이제 부모가 알고 정말 많이 놀라셨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아동 학대 아닙니까? 정말? 학대입니다. 이게 아마 그날 당일날 어린이집에서 마술쇼가 있었나요? 근데 마술쇼를 하는데 이제 얘가 만 3세니까 막 그 좀 돌아다녔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를 의자에 앉혀놓고 포대기로 묶어놓은 겁니다. 포대기로. 포대기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공연이 끝나고 이것도 적발이 된 게 공연이 끝난 다음에 그 동영상을 올렸어요. 어린이집에서. 그 동영상을 본 다른 학부모들이 왜 저 아이는 묶여있지?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그 원장이라든지 그 보육교사한테 항의를 하니까 고의성 없었다, 장난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일파만파 됐는데요. 이거는 똑 떨어지게 아동 학대 범죄에 해당됩니다.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임 변호사님?
글쎄요, 이 아버지가 이 CCTV 영상을 보고 알았다는 거죠. 자신의 그렇죠. 아이가 아이만 보면은 다른 아이들은 바닥에 앉아서 보고 있거든요. 자신의 아이만 의자에 앉아 있고 게다가 묶여 있는 데다가 마술쇼가 끝난 다음에도 문제는 이게 또 방치가 됐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풀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본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가뜩이나 예전부터 어린이집 아동학대 때문에 굉장히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예민한 시기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저런 걸 봤을 때 아버지로서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특히 아이가 자유롭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3세, 4세 정도면 그러면 자기가 지금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도 느낄 수 없는 나이거든요. 그럼 그걸 봤을 때 부모의 심정은 또 얼마나 그 정신적 고통이 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겠죠. 적절한 처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바카스 할머니 참 이것도 우리 사회에 참 안 좋은 좋지 못한 단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해보는데 주변에 뭐 공원 많잖아요. 노인분들 많이 와 계시는데 80대 할머니, 뭐 60, 70대 할머니께서 이제 성매매, 이 바카스를 건네면서 이런 얘기를 이제 성매수를 권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 겁니까? 이게 어제 오늘 있는 일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거고요.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노인 연령이 높아졌잖아요. 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꼭 필요하다는 어떤 그 이유기도 한데 종로 탑골공원이나 이 종목공원 쪽에 가면은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윤락이죠. 근데 이 검거를 해서 보니까 경찰에 2월부터 한 6개월 동안 단속을 했는데요. 4개월 동안. 그 중에는 84세 된 바카스 할머니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차 적발을 해가지고 아마 벌금이 18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벌금을 물게 한 것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돈 낼 그 그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어찌됐건 뭐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또 보니까 또 가 계신 거예요. 이분들이. 이분들은 먹고 살 길이 없다. 이래서 나가서 있었던 그런 사안인데 과연 그 84세 된 노인한테 벌금을 18만 원 물린다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다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경찰 단속을 받았던 분들이 다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80대가 넘으신 분인데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만이었을까? 우리 사회에 정말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저는 이런 노인들 성매매는요. 그 성을 사는 사람과 성을 파는 사람이 어쨌든 맞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성을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84세 할머니를 생각해 보면 이분들은 어쨌든 돈을 벌어야 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넉넉하지 못한 생계형 범죄가 많거든요. 그런데 연세가 많고 또 몸도 별로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사실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하루 종일 폐지를 주어봤자 몇천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할머님들 입장에서는 저게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인 겁니다. 그 할머니들 입장에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단속을 당하고 벌금 18만 원이 나와도 또다시 성을 팔기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성을 사는 저 노인분들도 남성 노인분들을 친다면 저분들도 연세가 든다고 성욕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자기 또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은 또 마련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공급과 수요의 욕구가 맞아서 결국에는 이런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원인에 따라서 그럼 해결책도 나온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생계 때문에 성을 파시는 분들은 노인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마련해주고요. 아예 일도 육체적인 일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어떤 국가에서 어떤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지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 성을 사는 분, 이런 성욕이나 어떤 그런 노인들의 만남을 요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만남의 장도 좀 더 마련된다면 이렇게 무조건 벌금을 지우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임방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